결국 약식 선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민당은 1일 총무회를 열고 당원 투표 없이 양원총회로 새 총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약식으로 하면 당원 투표가 배제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시바의 당선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아베는 약식 선거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며 아베 정권의 부패 척결을 주장해온 이시바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가 소속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와 아소다로가 이끄는 아수파는 이미 아베의 신복인 스가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스가는 아베의 지지를 얻고 자민당 의원의 60%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아베가 후임자를 스가로 내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바 측은 차기 총재 선거에 당원 투표를 제외하는 것은 미시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자민당 의원들도 민의는커녕 당원 뜻도 제대로 반영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민당 한 의원은 집행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하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스가가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로 결정되면서 아베 정책의 대부분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뽑히는 총리는 임기가 내년 9월까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극적인 태도의 변화보다는 관리 위주로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을 감안할 때 차기 총리가 대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 편승 외교를 지속하며 관리 내각에 집중, 한일 관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가 아베와는 다른 정책을 쓸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스가는 과거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큰소리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때 아베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에서 고집해온 혐한 정책을 그만둘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할 때 스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친한파로 알려진 미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가깝고 이시바 전 간사장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는 아베 정권 때처럼 비상식적인 반환 정책을 펴며 대외 강경책을 밀고 나가진 않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가 과거 했던 충격적인 발언들은 이 같은 기대 섞인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중 양국이 안중근 의사 표지석을 만들자 스가는 안중근은 범죄자라고 말하며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또한 2014년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이 만들어지자 안중근을 두고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도 안중근은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스가는 더욱 심한 망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스가는 지난해 산케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 책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직접 나서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가가 아베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문제에서는 아베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베 사지상이라 불리는 영원한 속죄 동상 건설에 대해서 아베 총리를 겨냥한 동상이라면 국제의례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기술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스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가 총리에 오르면 한일 간 과거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가가 총리가 된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그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말한 망언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재판관 앞에서 조선 총독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적장을 죽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국의 참모 중장으로 적장을 전쟁 중에 죽인 것은 포로를 죽인 국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장군에게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개인적 원한이라고 진술하면 사형을 면하게 해준다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안중근 장군을 단순한 암살범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장군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할 수밖에 없었던 15가지 죄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15가지 항목에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대한제국의 정권을 빼앗은 죄, 국어 역사책 등 교과서를 모조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세계의 거짓말을 퍼뜨린 죄. 안중근 의사는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일본의 죄를 열거하며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지난 2013년 스가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망언을 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안중근이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초대 총리에 이어 제5대, 7대, 10대 총리까지 총리를 역임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명성황후 시해를 직접 지시했던 일본의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끄는 일제에게 무참히 짓밟히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자 중국 대륙에서도 영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안중근 의거는 20세기 초 중국의 항일 구국운동을 밝힌 한 줄기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근대혁명가이자 당시 저명인사였던 한염은 안중근 의사를 두고 사만의 현인이요 세계의 영웅으로 찬사했고, 저명인사 고관호도 안중근의 기적은 좋게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귀신이라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중근은 세계의 영웅 호걸이다. 그의 업적은 천고에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현대 문학사의 거정으로 불리는 바진도 자서전에서 안중근의 이토 사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안중근은 내가 청소년 시기에 처음으로 숭배했던 영웅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초대 당수였던 천두시는 계몽 잡지의 신청년을 창간하고 삼가 청년들에게 고한다는 유명한 창간사에서 중국 청년들이 톨스토이나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았던 스가가 일본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건강 악화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아베를 대신해서 스가가 추진해온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염 확산이 최대치로 높아지고 있는데 강행한 고투 트래블과 그 후속으로 나온 워케이션이었습니다.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직장 밖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워케이션 또한 고투 트래블과 마찬가지로 감염 확산에 나온 정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스가는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스가는 지난 1일 고투 트래블로 556만 명이 국내 여행을 했지만 코로나 감염은 6명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고투 트래블 숙박시설 투숙객 6명이 확진된 바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이것을 가지고 전체 수치를 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고투 트래블이 시작된 이후로 확진자가 2.4배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가 6명밖에 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과 태도는 앞으로 스가가 어떤 정치를 할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는 과거 리더가 좋은 사람이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스가에겐 아베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D램 생산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 반도체는 사실상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평택 E라인, 연 면적이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무려 축구장 15개 크기에 육박하는 크기의 평택 E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을 통해 초미세 공정이 도입된 파운드리 제품, 차세대 V낸드, 고성능 D램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16GB LPDDR5 D램 생산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16GB LPDDR5 D램은 메모리 양산 제품으로서 최초로 EUV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용량
최고 속도를 동시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2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LPDDR5 D램을 양산한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의 출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최근 삼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고성능 프리미엄급 모바일 D램 라인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12GB 모바일 D램보다 16% 빠른 6400MB/s의 속도를 구현했고, 이는 1초당 풀 HD급 영화 10편에 해당하는 50GB를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서 30% 더 얇은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얇게 제조하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폴더블폰과 같은 두께가 중요한 제품군에 어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멀티 카메라나 5G 통신 장비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 폰 아레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갤럭시 S21 버전에 16GB LPDDR5 D램의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2세대 제품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보급화될 가능성도 분명 높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이번 제품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하고 미세 공정의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으며, 추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초기부터 입지를 다지겠다는 삼성전자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6GB LPDDR5 D램 시장은 삼성전자의 강력한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삼성이 경쟁자인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우위에 있고요. 이 파운드리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 그나마 견져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 EUV를 활용한 반도체 대량 생산 경험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죠. 물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EUV 공정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 중국 모바일 시장의 위축,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 미중, 리스크 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비, 인력 투자도 분명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EUV 공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출시한 D램 제품은 10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제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DUV 장비라고 분류된 이 불화 아르곤 등을 활용해서도 제조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활용하면 이 멀티 패터닝 공정 단계를 줄일 수가 있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수율,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의 제품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2라인 공장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8월에 발표한 국내 180조 원 투자 4만 명 고용 계획에 따라서 건설되었고, 직접 고용 인력만 대략 5천 명에 육박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더한다면 3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P2에 이렇게 설비가 모두 채워지면 대략 2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적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업체인 인텔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올해 들어서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가 이달 말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은 제외한 것이죠.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2분기 매출 점유율은 인텔이 17.4%, 삼성전자가 12.5%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기상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중국은
무려 20조 원이나 쏟아부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화웨이로 향하는 반도체의 공급망은 거의 대부분 차단된 상태죠. 결국 화웨이는 반도체 자급 자족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난리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초미세 공정의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특정 기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사활을 건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의 현실은 안타깝죠. 모든 기초가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공개된 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HSMC 우한웅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현지 정부가 사실상 HSMC가 회생 불능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점이라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SMC는 2017년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당시 TSMC의 연구 인력 수십 명을 단번에 영입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EUV 장비, 이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장비 역시 현지의 한 은행의 자금 문제로 인해서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SMIC나 중국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SML이 생산하는 EUV 장비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급자족 2025년 이내에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이렇게 중국이 내세우는 목표는 거창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살아난 기업들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기술 보호